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가졌던 사랑의 감정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진짜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죽을 수가 있다. 죽으면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죽는다는 것이 내가 지금껏 소유하고 있었던 물질적인 것들이나 늘 내 곁에서 있어 주었던 이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처럼 나와 관계된 모든 것과의 단절이 아니라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했다면 그리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 속에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 그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자, 이, 어, 요, 이, 자, 밤나무에 대한 얘기도 한번 했을 것 같은데, 이 밤이 열리잖아요. 이 밤이 열렸어요. 자, 여기 이제 있는 시밤. 자, 어, 이 나무 중에서 유일하게 씨밤이 썩지 않는, 씨가 썩지 않는 나무가 바로 밤나무다. 그죠? 씨가 썩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이제 씨를 뿌리면 이 씨가, 그죠? 자양분, 거름이 되어서 나무를 자라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뭐, 감이든지, 그죠? 감씨든지, 포도씨든지, 뭐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씨는 자신의 몸을 거름으로 만들어서 희생해서 이 나무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 밤의 경우에는 뭐냐면, 이 밤, 밤시에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지만, 이 나무가 살아있는 한 씨밤이 영원히 살아요. 이 나무가 살아있는 한 씨밤은 살아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씨밤과 여기 열린 씨밤은 관계되어 있죠. 관계 맺음 보이지는 않지만, 자, 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서는 서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죽으면 이 씨밤이 비로소 썩게 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지만 이 나무처럼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이 이 밤과 씨밤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지만 뭡니까? 영원히 맺어져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밤을 어디에요? 제사상 위에 올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 밤과 대추를, 이제 그 아내의 그 치마폭에 이렇게 던지는 그런 것도 바로 이 우리의 관계망 속에서 영원히 서로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의 영원함, 이 관계의 영원함,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말을 모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아요. 이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 사유와 밀접하게 서로 사유와 이렇게 동양적 사유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글을 읽는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낯설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족.
머리는 우리에게 가족이 없다면 사람들이 딛고 설 바탕, 곧 안전한 버팀대가 없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 요 가족에 대한 얘기 전에 여기 지금 이제 계속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책에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음, 어, 자, 여기 이 책에서 죽음이 네 번째 화요일 날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8쪽에 보면 138쪽. 자, 138쪽요. 자, 여기 네 번째 화요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지. 자, 모리와 미치가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지. 모두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모리 교수님이 말했다. 이번 화요일에는 그가 사무적인 듯했다. 오늘의 주제는 전에 내가 리스트를 만든 것 가운데 맨 위에 있었던 죽음이었다. 내가 도착하기 전 모리 교수님은 잊지 않도록 흰 종이 몇 장에 미리 메모를 해 놓았다. 떨리는 필체는 이제 교수님 자신밖에 알아보지 못했다. 노동절이 얼마 남지 않은 무렵이라 창밖으로는 뒷마당의 울타리가 초록빛깔로 물들어 있었다. 또 거리에는 계약을 겨우 며칠 남겨놓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신문사 데모 집단이 공휴일을 맞아 경영진에게 노동조합에 단결된 힘을 과시하기 위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으로 오면서 나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며 잠든 남편과 두 딸을 죽인 여자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오제이 심슨의 변호인단이 대단한 명사가 되어 있었다. 모리 교수님의 방에서는 귀중한 하루의 삶이 계속되었다. 이제 우리 곁에는 새로운 존재가 들어서 있었다. 그것은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무릎 높이쯤 되는 작은 기계였다. 바로 교수님의 산소 호흡기였다. 그가 밤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사람들은 긴 플라스틱 튜브를 거머리처럼 그의 콧구멍에 쑤셔 넣었다. 나는 교수님이 어떤 종류이든 기계라는 것과 연결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와 이야기할 때 산소 호흡기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는 반복해서 말했다. 죽게 되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단 말이야. 만약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텐데. 자기는 안 죽을 거라며 자신을 속이지요. 그래. 하지만 죽음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까? 언젠가 자신이 죽을 걸 안다면 언제든 죽을 준비를 해둘 수 있어. 그게 훨씬 낫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사는 동안 자신의 인생에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거든. 죽을 준비란 어떻게 하나요? 불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하게. 매일 어깨 위에 작은 새를 올려놓는 거야. 그러곤 새에게 오늘이 그날인가? 나는 준비가 되었나? 나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나? 라고 묻는 거지. 자, 그죠? 어, 새, 매일 어깨 위에 작은 새를 올려놓는 거야. 그러곤 새에게 오늘이 그날인가? 나는 준비가 되었나? 나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나? 라고 묻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을 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매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어떻게, 오늘이 그날인가? 나는 준비가 되었나? 나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질 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그죠?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바르게 살지 않을까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우리가 인식했을 때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다.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열심히, 예, 전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 내일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한 시간, 뭐 1분, 1초, 그러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영면하는 그 편안함의 세계. 그죠? 바로 이게 자공이 이야기했던 그 말입니다. 그는 정말로 새가 얹혀 있기라도 하듯이 어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늘이 내가 죽을 바로 그날인가? 교수님이 말했다. 그는 모든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각각의 사상을 빌려왔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10대 청소년기에는 불가지론자, 우주의 본질인 사물 자체는 인간의 경험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그죠? 불가지론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 바라보고 인식하는 어떤 그 모습들을 인간은 사실은 이 우주의 어떤 큰 흐름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거죠. 예, 그거를 유대인으로 이제 태어났지만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온갖 시련을 다 겪었던 것이 그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교수님은 불교와 기독교의 철학을 즐겨 인용했고, 문화적으로는 유대주의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주의가 편안한 거죠.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한 문화에 대해서 편안한 것처럼 그러나 이제 이 몰이는 이 불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이 두 종교에 더욱더 충실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종교, 저 종교 다 취하는 편이었는데 그 덕에 오랜 세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마음을 더 많이 열어놓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 집착하기보다는 불교도 기독교도 그리고 이제 유대교도 그죠? 다 이렇게 섭렵하고 아우를 수 있는 그 넓이가 결국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많은 그 포용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마지막 몇 달간 그는 각 종교를 초월하는 말을 남겼다. 이게 우리의 유학이 지니고 있는 어떤 사유와도 굉장히 서로 밀접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학자인 모리, 모리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종교들을 다 섭렵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죽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미치,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 자, 이 참,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일단 죽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사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하나하나가 참 명언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나는 교수님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깨달았다. 그는 내가 당황하지 않고 어떤 관점을 잘 이해하도록 거듭 강조했다.
좋은 스승의 면모란 이런 때 잘 드러난다. 교수님은 병이 나기 전에도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셨나요? 내가 묻자 모리 교수님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니,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지. 언젠가 한 번은 너무나 자신이 넘친 나머지 한 친구에게 난 지금껏 자네와 만나본 노인 중에서 제일 건강한 노인이 될 거야. 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그게 언제였는데요? 60대였을 때. 굉장히 낙관적이셨군요. 왜 안 그렇겠나? 내가 말했듯이 자기가 죽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가 죽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하지만 아는 사람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왜 그리 어려울까요? 내가 물었다. 다들 잠든 채 걸어다니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지. 이게 참, 이 말을 하네요. 왜 다른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니까, 모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들 잠든 채 걸어다니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린 세상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기계적으로 하고 반쯤은 졸면서 살고 있거든. 그럼 죽음에 직면하면 모든 게 변하나요? 그래,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겨내고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겨내고 결국 핵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 자기가 죽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일들이 아주 다르게 보인다네. 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리는 사실은 자신이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비로소 죽음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하게 되고, 이러한 그 말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리를 통해서 일찌감치 죽음을 인식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리보다 더 이른 시간에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얻게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것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있죠. 서자서 아자.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뭡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하면서 책을 어떻게 해요? 책을 덮는 순간, 덮는 순간 뭡니까?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다 잊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서자서 아자. 책은 스스로 책이고 나는 스스로 아자 아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나. 그러니까 책은 책이고 나는 나라는 거죠. 책 읽을 때는 내가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고 책대로 살아야지 이래 생각하지만 책을 딱 덮는 순간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삶을 살고 있다, 산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직면하면 모든 게 다 변하나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겨내고 결국 핵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 자기가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사실들이 아주 다르게 보인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우게 될 거야. 나는 그가 손을 덜덜 떠는 것을 알아차렸다. 교수님은 목에 걸려있던 안경을 쓰려고 했지만 안경은 자꾸만 관자놀이에서 미끄러졌다.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귀에 안경을 걸도록 도와줘. 고맙네.
모리 교수님이 속삭였다. 내 손이 머리를 스치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가벼운 접촉조차도 즐거워했다. 미치, 내가 다른 측면을 이야기해 볼까? 네, 그러세요. 어쩜 그런 사고방식을 자네는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왜요? 솔직히 말해서 어깨 위에 있는 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깨 위에 있는 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즉,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지금처럼 야망이 넘치지 않게 될 테니까. 나는 억지로 조금 웃었다. 이제 모든 게 부질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투자하고 우리들이 성취하고픈 어떤 성취에 대한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네가 현재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테니까 영혼과 관계된 것이 파고들 공간을 많이 마련해야 할지도 모르지. 영혼과 관계된 것들요. 자넨 그 말을 좋아하지 않지. 안 그런가? 영혼 말일세. 자넨 이를 감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지. 글쎄요. 교수님은 윙크를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질 않았다. 나는 쿡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도 따라 웃으며 말을 이었다. 미치. 나 역시도 영혼을 개발하는 게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은 잘 알지. 우린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도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어. 사랑하는 관계나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 저게 보이나? 햇볕이 드는 창가를 가리켰다. 저게 보이나? 햇볕이 드는 창이 햇볕을 햇볕을 가리키면서 저게 보이나? 자네는 언제든 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마구 달려갈 수도 있어. 나는 그러지 못하네. 나갈 수가 없어. 물론 달리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지. 밖으로 나가면 병이 심해질까 두려워. 하지만 자네 혹시 그걸 아나? 자네보다 내가 저 창밖을 더 제대로 감상한다는 걸 말이야. 창밖을 제대로 감상하다니요. 나는 매일 저 창밖을 내다보지. 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 바람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도 알아차린다네. 그것은 시간이 창밖으로 지나쳐 가는 것을 아는 것과 비슷한 거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끝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치 처음으로 자연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에 마음이 끌린다네. 그가 말을 멈추었고 우리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모리 교수님이 보는 방식으로 바깥을 보려고 노력해봤다. 시간과 계절, 내 삶이 천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애썼다. 교수님은 고개를 어깨 쪽으로 살짝 돌렸다. 오늘이 그날이니 작은 새야? 오늘이야? 모리 교수님은 물었다. 자, 이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냐 그 말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그 다음 주 다섯 번째 화요일에 이 가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가족에 대한 부분이요. 음, 자,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뭐, 이렇게. 자, 그 가족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굉장히 짧은 얘기예요. 가족도 이제 150쪽에서 160쪽까지가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보면, 자, 모리는 우리에게 가족이 없다면 사람들이 딛고 설 바탕, 곧 안전한 버팀대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 모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거. 예, 여기 보면
가족이 없다면 사람들이 딛고 설 바탕, 곧 안전한 버팀대가 없는 것 같다. 자, 이 가족은 마지막 보루다. 이 말이죠.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보셨나요? 가족. 예, 가족. 이 가족이 없다면 사람들이 딛고 설 바탕, 곧 안전한 버팀대가 없는 것과 같다.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지켜봐주는 누군가. 그죠? 지켜봐주는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이 나를 지켜봐주는 누군가. 이게 이제 가족의 문제.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 나를 지켜주는 사람.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가족만이 우리에게 정신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음을 말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여 자식을 낳지 않는 부부나 결혼하지 않는 독신자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머리의 다음 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즘 이제 자식을 안 낳죠. 자식을 낳지 않고 또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여 자식을 낳지 않는 부부는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사회적인 문제는 전부 여기에서 출발하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 부분이에요. 자식을 낳지 않는 것,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하게 되겠죠. 자식을 낳지 않는 것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미래가 없는 삶이에요. 미래가 없는 삶. 어, 결혼하지 않는 것하고 자식 낳지 않는 게 왜 미래가 없는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바로 미래를 낳는 것이고, 자식을 키우는 것은 뭡니까? 미래를 키워가는 겁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우리가 인식해야 할 어떤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야 하나요? 라고 물을 때 나는 간단하게 자식을 갖는 경험은 다시 없지요. 이제 자식을 낳는 경험은 다시 없지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 완벽한 책임감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법과 가장 깊이 서로 엮이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자식을 가져야 한다. 자, 아, 타인에 대해 완벽한 책임감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법과 가장 깊이 서로 엮이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바로 자식을 가져라. 이 멋진 말이죠. 예. 이 타인에 대해 완벽한 책임감, 사랑하는 법과 가장 깊이 서로 엮이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이 부분이다. 하는 거죠. 깊이 엮이는, 예, 그래서 가족 사이의 내밀함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그 내밀함이 바로 가족 속에 나를 지탱하는 큰 버팀목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서 가족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개학하는 9월 첫째 주, 이 가을에 캠퍼스에는 나의 노은사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없었다. 교수님이 강단에 선지 35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다.
대신에 보스턴에서는 학생들이 밀려들어 길마다 차가 빼곡하고 짐을 내리는 트럭들이 절비했다. 그리고 여기 서재에는 모리 교수님이 있었다. 풋볼 선수가 은퇴해서 맞는 첫 일요일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난 아직도 경기를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수님이 집에 있는 것도 뭔가 어색했다. 나는 그런 선수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경기 시즌이 되면 그들을 가만 놔두는 것이 제스님을 배웠다. 선생님께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모리 교수님에게 차츰차츰 시간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굳이 상기시킬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우리의 대화를 녹음할 때 손으로 잡는 마이크 대신 텔레비전 뉴스 앵커들이 쓰는 마이크를 사용. 교수님은 뭔가를 들고 있지 못할 만큼 점점 약해져 갔기 때문이다. 이 마이크는 옷깃에 달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교수님은 부드러운 면 셔츠만 입었고 셔츠는 늘 교수님의 마른 몸에 헐렁하게 걸쳐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는 아래로 축 처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나는 매번 손을 뻗어 마이크를 고쳐 달아야 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교수님은 즐거워하는 듯 했다. 그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이와 같은 물리적인 애정이 필요했다. 몸을 숙이면 그의 숨소리와 기침 소리가 들렸다. 교수님은 입술을 가만히 깨물고 나서 침을 삼켰다. 친구,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가족이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자네도 내 가족에 대해서 알고 있지? 그들은 모두 나를 애워싸고 있어. 그는 고개로 서가에 놓인 사진들을 가리키며 가지고 와 달라고 했다. 어린 모리 교수님이 할머니와 찍은 사진, 젊었을 때 교수님이 동생 데이비드와 찍은 사진, 교수님과 그의 아내 샬럿, 두 아들 롭과 조너선의 사진이었다. 롭은 도쿄에서 저널리스트로, 조너선은 보스턴에서 컴퓨터 전문가로 일했다. 우리가 이야기한 어떤 주제보다도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사실 가족 말고는 사람들이 딛고 설 바탕이나 안전한 버팀목이 없지. 자, 아까 봤었죠? 자, 가족 말고는 사람들이 딛고 설 바탕이나 안전한 버팀목이 없지. 병이 난 이후 그 점이 더 분명해졌네. 가족들의 뒷받침과 사랑, 애정과 염려가 없으면 많은 걸 가졌다고 할 수가 없어. 사랑이 가장 중요하네. 위대한 시인 오든이 말했듯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나는 그 말을 받아 적었다. 오든이 그렇게 말했던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아주 좋은 구절 아닌가? 그게 진리이기도 하고 말이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날개가 부러진 새와도 같다. 내가 지금 이혼했거나 혼자 살거나 자식이 없다고 가정해 보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병마가 훨씬 더 힘겨웠을 거야. 잘 견뎌냈으리라고 장담하지 못하겠네. 물론 친구들과 여러 지인들이 나를 찾아와 주겠지만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가족과는 달라.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가족. 그죠?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가족. 나를 지켜봐주는 사랑을 받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네.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사실. 자,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사실.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 정신적인 안정감을 들이지 못한 게 가장 안타깝고 아쉽더군. 가족이 거기에서 자신을 지켜봐 주고 있으리라는 걸 느끼는 게 바로 정신적인 안정감이야. 그러니까 나를 지켜봐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가장 안정감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이야말로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가족 말고는 세상에 그 무엇도 그걸 줄 수는 없다. 돈도, 명예도, 모든 것도 바로 이 안정감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 교수님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일도. 자, 나에게는 당시 고민거리가 있었다. 너무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중 하나가 바로 가족을 이루는 것이었다. 나는 교수님에게 우리 세대가 자식을 갖는 것에 대해 느끼는 딜레마를 털어놓았다. 즉, 자식이 우리를 옭아맨다거나 자식을 낳으면 원치 않는 어버이 노릇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실 나도 조금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모리 교수님을 지켜보면서 만일 내가 곧 죽을 처지에 있는데도 가족이나 자식이 없다면 그 허전함을 과연 참아낼 수 있을지 생각해 봤다. 교수님은 두 아들을 자신처럼 사랑이 많고 남을 잘 돌봐주는 사람으로 키워냈다. 그들은 쑥스러워하지 않고 애정을 마음껏 표현했다.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아버지 생애의 마지막 몇 달을 함께 하려고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리 교수님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다. 너희 생활을 멈추지 마라. 안 그러면 이 병이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 모두를 집어삼킬 거야. 와, 그죠? 너희들의 생활을 멈추지 마라. 안 그러면 이 병이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 모두를 집어삼킬 거야. 그죠? 이 참 오랜 병 끝에 효성스러운 뭐 자식 없다 뭐 이런 것처럼 각자의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수님은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는 죽어가면서조차 자식들의 세계를 존중했다. 이들 가족이 모여 있을 때는 애정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쳤고 입맞춤과 수많은 농담들이 오갔다. 그리고 침대 곁에 쪼그리고 앉아서 상대방의 손을 잡아주는 광경이 이 가족에게는 일상적인 것이었다. 모리 교수님은 큰아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야 되느냐, 낳지 말아야 되느냐 물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네. 자식을 갖는 것과 같은 경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다르죠. 자, 자식을 갖는 것과 같은 경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다르다. 정말로 그렇다네. 그 경험을 대신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 친구와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지. 애인과도 마찬가지야. 타인에 대해 완벽한 책임감을 경험하고 싶다면, 타인에 대해 완벽한 책임감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법과 가장 깊이 서로 엮이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자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연으로 만나서 이제 천륜으로 맺어지는 거죠. 이제 인연으로 만나서 천륜으로 맺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이제 일륜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일륜. 그러니까 사랑과의 어떤 관계로 만나가지고 천륜 하늘이 맺어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자식이라는 거죠. 자식. 이 자식.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천륜으로 맺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모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타인에 대해 완벽한 책임감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법과 깊이 서로 엮이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자식을 가져야 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로 되돌아간데도 또 자식을 낳으실 건가요? 나는 그렇게 보고서 사진을 힐끗보았다. 로비 아버지인 교수님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있고 교수님은 눈을 감고 웃고 있었다. 옛날로 되돌아간데도 자식을 낳을 거냐고? 미치. 난 그 무엇을 준데도 그런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네. 비록
치러야 할 고통스러운 대가가 있긴 하지만 이 자식을 키우는 그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자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곧 그들을 두고 떠나야 하니까 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놓아두고 혼자 가야 되는 거죠. 그 인연을 그는 입술을 꼭 다물고 눈을 감았다. 나는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자, 이제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자식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치 앨범이 그 모리와 만나서 서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화요일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